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희구입니다. 요즘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었다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4집 중 1집이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1월 아파트 관리비도 크게 올랐는데요. 팩트는 숫자다에서 정확한 수치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치권이 다시 들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 집결에 침묵 시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해장국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학기 시작되면 등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죠. 새학기 등교 거부의 원인과 부모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연경 소아청소년 전문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 오늘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땅속 개구리가 기지개 켜는 소리 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봄바람 속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것 같네요. 잠시 후 주말 사용설명서에서 가장 먼저 봄 기온을 만날 수 있는 곳 전북 부안으로 떠나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올봄을 어떻게 맞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겨우내 덮었던 두꺼운 이불 빨아서 햇볕에 널었다거나 또 유채꽃 만발한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달력만 바라보고 있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봄맞이 풍경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립니다. 3월 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수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틀 좀 무서웠어요. 예. 주가가 마구마구 떨어져서 말이죠. 근데 오늘 좀 오르던데요? 네,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며칠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180도 반전됐습니다.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도 10%대 오름세 보이면서 흐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요. 개인이 통 크게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길이 가는 건 요 며칠 연거푸 털어냈던 이 외국인도 사자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름세고요. 간밤 미국과 이란 간 확전 우려가 잦아들면서 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고 유가, 환율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증시도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 크게 떨어졌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급락분을 만회하는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대부분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자 이 증권주가 큰 폭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방산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5,605.5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예. 하여튼 반갑지 않은 기록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오늘 반전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던 이 코스피 단 이틀 만에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서 과거 9.11 테러 당시 때보다도 더 크게 미끄러졌었는데요. 수익률도 전교 1등에서 요 며칠 순식간에 꼴찌로 미끄러졌습니다. 코스피 전체 950개 종목 가운데 900개 이상이 하락하면서 9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한 달여 만에 천스탁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종목들이 다 파란불 켜져 있던데요. 예. 네. 이란 사태 이후에 이제 공매도 장하락에 베팅하는 수요도 급증했다고요? 네, 거래 대금이요 하루 사이에만 5천억 원 넘게 급증했을 정도인데요. 이 급락세가 시작됐던 지난 3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2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2배 가까이나 늘어난 건데 그만큼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이 증시가 내려갈 것이다. 장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크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이번 폭락장으로 그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자하신 분들,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B2라고 하죠. 빚을 내 투자한 금액만 수십조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용자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되면서인데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용거래용자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에 갚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빚을 내 투자한 이 자금이 현재 33조 원에 육박한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나갈 때는 이걸 지렛대 삼아 고수익을 꾀할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면 담보 가치 부족으로 보유증권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전례 없는 B2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네, 증권가 분석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번 급락세가 5,000피와 6,000피를 연이어 돌파하면서 생겨난 과열 탓이 크다 이렇게 보면서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출구가 보이기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이후에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실적 동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 오늘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 짚어보겠지만 이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뒤에 이란이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현재 상황이 끝도 없는 장기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덕분에 유가도 환율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란 사태가 통제 불능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번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도 방금 그 임선욱 캐스터가 얘기한 이란이 물밑에서 미국과 비밀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뉴욕 증시도 불안을 털고 반등에 성공했고 무엇보다도 속절없이 오르던 이 국제 유가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랠리를 멈추고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흐름 탐색하고 있고요. 또 한때 1,500원을 넘어서도 환율도 1,460원대로 내려와 급한 불은 껐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달러 강세 분위기도 한풀 꺾였는데 투심이 회복되고 지금처럼 증시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게 되면 환율 하락 압력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가 오른다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주유소 기름값이 엄청 뛰었다고요? 네, 지금 주유소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겼거든요. 강남 쪽 가보시면 2,000원 넘는 곳도 있을 정도인데 보통 국제유가가 반영되기까지 2, 3주가 걸리는데도 곧장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정유업체나 주유소 업계가 지나치게 값을 올리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건 아닌지 시장 점검을 검토하고 나섰고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도 유류 공급이 아직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의해봐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혹여 중동 사태가 길어질 걸 대비해서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추가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도 언급되고 있고 또 국제유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에는 기업들의 원유 구매도 지원할 계획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활경제 짚어보겠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도통 내려올 조짐이 안 보이네요. 네, 밥상 물가가 비상인데요. 특히 고기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돼지고기랑 한우, 닭고기 가격이 모두 1년 전보다 10%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계란 한 판 값도 7,000원대 밑으로 간만에 내려오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6%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또 매일 밥상에 오르는 쌀도 작년보다 올라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 집 아기가 이유식 시작하면서 과일도 먹기 시작했는데 과일값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예,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많은 후지 품종은 10개 3만 원 가까이나 할 정도로 네. 값이 많이 올랐고 또 환율 때문에 수입 과일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라 장 한번 보기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끝으로 이제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집값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또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까지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고 보증 비율도 낮추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말씀하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는데 1주택자는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1억 원
10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규제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이 대출이 막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가 많이 뛰었죠. 네,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반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 월세 수준을 지수로 보여주는 월세 가격 지수도 껑충 뛰면서요.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하고요. 일부 단지에선 보증금이 4배 오르고 월세가 40% 가까이 뛴 곳들도 있습니다. 한편 그 서울 아파트 매물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호가 대비 수억 원 낮춘 급매물들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 매도자 우위였던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싣고 있는데요. 사는 사람이 갑이 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매입 시점을 늦추고 있는 건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건을 넘어서면서 두어 달 전보다 30%나 늘었고요. 네. 최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하루 동안 매물이 3천 개나 늘어날 만큼 거래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고 요동치는 시장에 전월세도 들썩이면서 늘 그렇긴 했지만 내 한 몸 늘 집 하나 구하기가 특히 더 어려운 요즘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칩 맞아서 여러분들 봄 어떻게 맞고 계신지 봄맞이 풍경 보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4565님 거제는 매화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셨고 7929님 고2 중2 아이 둘 워킹맘입니다. 여기 거제는 봄이 일찍 오는 곳이죠. 거제에서 또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 매화꽃 만발하고 동백꽃도 예쁘게 피고 있어요 하셨고요. 김미숙님 벌써 노란 산수유꽃이 하나 둘 터지고 있습니다 하셨고 8399님 경칩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에 저도 깨어나고 트럼프도 깨어났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4548님 추웠던 겨울을 잘 보내고 이제 남편과 손잡고 다닐 봄꽃 축제 일정들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꽃향기 설레네요. 7373님 갱년기 봄날 기분 변화가 심해서 미리 어제부터 사무실 PC 앞에 보약 두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8590님은 어제 친정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냉이를 넣어 만든 냉이 된장국에서 봄냄 느꼈는데 봄은 냉이에서 왔네요 하셨어요. 전국에서 보내주신 또 여러분들의 봄맞이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도로 곳곳에서 봄맞이 도로 정비 작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경북 지역입니다. 고령 1터널을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터널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하고요. 2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쪽입니다. 공주 분기점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가신다면 기름 램프를 지나서 작업 구간을 만나게 되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데이터로 맥락을 짚는 통계 리포트. 팩트는 숫자다.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세배 기자한테 하나 물을게요. 네.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1년 돼갑니다. 네, 뭐 그걸 한참 생각해요. 네, 아니. 네. 그 가정 네. 그 경제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돈 관리.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실 텐데 네. 공용 자금을 일단 마련을 하고 요즘 분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자의 또 영역을 좀 존중해주는 쪽으로. 그 수익과 지출을 잘 맞춥니까? 저희는 좀 아껴서 공용금은 좀 많이 아껴가지고 최대한 이제 어쨌든 그 범위를 좀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돈 관리를 제가 네. 직접 하는데 식구가 많아질수록 그게 이 수입 지출 맞추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고민을 저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 송수진 기자가
전해줄 그 통계를 보니까요. 네, 그 적자 가구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적자 가구가 어떤 얘기냐면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를 얘기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보다 실제로 쓴 생활비가 더 많은 상태인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니까 적자 가구 비율이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가구다. 맞습니다.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금 적자인 상태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 가구, 이런 가구가 네 집 중 한 집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축을 깨거나 아니면 카드를 돌려막거나 아니면 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버티고 있는 가구가 이만큼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네 집 중에 한 집은 이런 문제로 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뭐 한 달만 그런 거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구조라면 매달 적자가 누적되면 그러네요. 갈수록 어떻게 보면 적자가 누적되고 뭐 빚이 더 생기고 이러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계 부담이 그만큼 빚 때문에 많이 늘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계 지출 내용을 뜯어보니 왜 이렇게 적자 가구가 많은지가 명확했습니다. 진짜 가장 왜 큰 그런 원인이 거예요, 이거? 이자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그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니까요. 가구당 월 평균 이자 비용이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11%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냐면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에요. 4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예. 여기에다 사실 고물가 여파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생계비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주식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 있다는 분도 많은데 이 투자할 여력이 사실 있어야 투자도 하는 건데요. 이런 여력 자체가 없는 가정이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게 또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하고의 차이도 클 것 같은데 일단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이게 심각하겠죠, 문제가? 네, 맞습니다. 그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소득 하위 20%를 우리가 1분위 가구라고 하는데요. 네. 1분위 가구를 먼저 보니까요. 적자 가구 비율이 무려 58.7%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 6가구가 매달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요. 1년 전보다 1.8%포인트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소득 상위 20%를 한번 보니까요. 적자 가구 비율이 7.3%에 불과했습니다. 네, 1분위 가구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전년보다도 0.9%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네, 저소득층 이자 부담이 사실 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네. 분들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고 맞습니다. 여유가 있는 네, 분들은 양극화네요. 양극화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을 보니까요.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3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은 이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에 38만 원 정도를 이제 이자로 내고 있는 셈인데 뭐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금은 뭐 최대 뭐 10% 정도 이자율을 낸다면 한 400만 원 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통계의 함정이 좀 있습니다. 네. 빚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여기 평균을 내는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평균치를 확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네. 비용만 지금 3만 원이니까요. 이 이유를 그 통계 당국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일단 지난해 4분기에 추석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식, 뭐 숙박, 선물 지급 이런 일시적인 지출이 좀 늘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현상의 단면인 것 같고요. 4분기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그럼 더 따져보니까 깊이 예. 들어가 보면 네.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가계 동향 조사 수치를 좀 더 들여다 보니까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분기에 5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전보다 4%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고려를 해보니까 실질 소득은
4%가 아니라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숫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물가에 깎이고 나면은 실질 구매력은 사실상 제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이 가처분 소득의 정체인데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한 소득이 434만 원 정도인데 이게 3.4% 일단 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뭐 세금, 연금, 이자 우리가 꼭 내야만 하는 지출은 같은 기간에 6.5% 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는 셈이죠. 예, 그래서 소득 증가율이 4.0%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돈보다 이 빠져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좀 그 여윳돈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쓸수 있는. 네. 꼭 내야 하는 돈을 빼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패턴이 사실 올해도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상황을 좀 보니까요. 실질 소비 지출이 0.7% 줄었고 비소비 지출은 또 소비 지출 증가율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못 열고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 이자 이런 것들이 내야 될 세금 이자들이 올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더 빨리 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갑을 열고 싶은데 사실 구조적으로 못 열고 있는 상황에 점점 우리가 놓이고 있다. 아,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더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1분기에 우리 1분위 소득 가구를 보니까요.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5% 줄었고요. 처분 가능 소득도 3.6%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평균 소비 성향은 또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이분들이 지출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기본적으로 살면서 사람이 당연히 써야 하는 지출은 있을 텐데 이게 소득 수준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네.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빠르고 높은 내야 하는 수준이군요. 돈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정책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가장 큰 부담이 지금 이자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좀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거의 6연속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을 하는데 대출금리가 그만큼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을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왜 기준금리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은행들이 사실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참 느리게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비대칭적인 구조인 것만큼은 지금 사실이고요. 약간 주유소 기름값 같아요. 그러네. 오를 때는 바로 하루 만에 오르는데. 네, 예.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예대금리 차가 1.46%포인트였거든요. 예. 이게 지난해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이 147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이미 많은 적자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계층에게는 그 뭐 장기 정책 설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공과금, 식비,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을 좀 버틸 수 있는 직접적인 완충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375님께서 송수진 기자가 전해주는 그 통계치 들으시면서 저희도 적자 가구 중에 한 집인데요. 자영업 30년 하다 보니 그동안 흥했던 기억보다는 적자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작년에 취직을 해서 월급 생활하고 있는데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또 새로운 또 시작 응원 드리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지난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네, 그래서 1년 전과도 네. 비교해 보니까 또 네. 더 많이 나왔어요. 1년 저는 진짜 아낀다고 아꼈거든요. 저도. 저도 불 다 끄고 네, 불 다 저는 끄고. 꾹꾹 잠그고. 콘센트 다 빼고 저는 네. 보일러 그 보면 몰래 막 항상 온도도 내리고 왜냐면 저기 와이프가 좀 풀 가동을 하는 편인데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아파트 관리비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통계로 실제로 조금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달 관리비 명세서 받아보신 거는 아마 올해 1월분이겠죠. 관리비 그쵸. 명세서가. 근데 이게 좀 왜 많이 나왔을까? 한번 통계를 보면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비가 나와요. 근데 지난해 1월보다 올해 1월이 4.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이유를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보통 저희가 뭐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네. 그러면 한 28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게 지난해 1월보다 한 11,500원 정도 더 나왔는데 에이 뭐 11,500원 하실 수 있지만 이대로 1년만 쌓여도 10만 원 넘죠. 그리고 많이 나오는 집은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더 나올 텐데 1년 쌓이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게 사실 지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다 여기에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통계예요. 네. 네. 그래서도 이제 저도 관리비 받아보면서 네. 항목들을 꼼꼼히 보긴 하는데 맞아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항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공용 관리비로 묶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말로 한 달 동안 집을 비워놔도 내야 되는 이제 네. 아파트 전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 또 많다 보니까 뭐 내가 아낀다고 아껴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오른 건가요? 공용 관리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개별 사용료가 한 5.9% 이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반 관리비는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인건비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이게 한 2.7% 올랐고 그 외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항목이 있죠. 뭐 수선 네.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올랐고 다만 이제 개별 사용료 아까 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난방비가 13%나 올랐어요. 아, 너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 각 세대 전용 난방비 상승률이 높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겨울철 요인도 있지만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는 거니까 올해 조금 더 이렇게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별 난방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 하시는 분들만 요 난방비가 좀 해당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밖에 뭐 전기료, 수도료도 한 뭐 3.1%, 4% 이렇게 올랐고 또 아파트 관리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이사 갈 때 아마 좀 깨달으시는 건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저희가 매달 맞아요. 내는 게 있어요. 요것도 한 6% 올랐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모아야 되는 의무적으로 거죠? 내야 되는 네. 돈이에요. 네. 저희는 또 그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급탕비가 또 아. 다른 집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찬물로 물 많이 씻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인데 그렇게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게 네. 뭐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단가는 동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왜 요금은 이렇게 높게 나오는가? 맞습니다. 이게 개별 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별로 이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난방만 해도 이제 계속 동결이고 한국전력도 계속 전기료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난해보다 특별히 더 이제 막 온도를 높인 것 같지도 않고 전기료도 그대로인데 왜 많이 나왔어 하면 결국 한 가지 요인으로 좀 좁혀질 것 같아요. 날이 그만큼 좀 추웠답니다. 추웠다. 네, 실제로 좀 기상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은 전국 평균 한 영하 5도였어요, 기온이. 근데 올해 1월은 영하 6.8도, 조금 내려갔죠. 서울만 보면 지난해 1월은 영하 4.1도였는데 올해 1월은 7.8도였어요. 영하. 많이 격차가 추웠네요. 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랑 똑같이 온도를 예를 들어서 뭐 23도 설정해놨다 하면 23도를 맞추려면 더 가동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지난해 1월 달에 그 실적 공시를 보니까 열 판매량이 11%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그대로인데 쉽게 말해서 많이 틀었다요. 날씨가 네. 추워서. 네. 그러니까 난방기가 더 오래 돌아갔다는 맞습니다. 뭐 얘기죠. 전기를 통한 뭐 난방기기도 많이 쓴 거고요. 이 아파트 관리비는 물가 영향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난방비 제외하더라도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랐거든요. 사실 당연하지만 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가 상승분만큼은 올려드려야죠. 올려드려야 되고 뭐 다른 공용 관리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뻥튀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주택 관리사의 이제 관리를 받는 그런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죠 일단. 네. 그다음에 뭐 관리비가 공개되죠. 뭐 사실 뭐 관리비 뒷면 꼼꼼히 보시는 분 없을 거 저도 안 보는데 다 나와 있어요 항목이. 그다음에 회계 감사까지 받기 때문에 사실 뭐 과다 부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그냥 물가 상승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서 관리비도 쭉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매달 많은 이렇게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럼요. 네, 이대로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인상된 게 1월 달에 좀 몰아서
반영이 되는 구조가 있기도 합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따르면 매년 11월 달에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네. 이제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거를 땅땅 승인을 한 다음에 그게 뭐 올릴 거 올립시다 하면 그 다음에 1월에 반영이 돼요. 아, 체감도가 그러다 더 보니까. 크겠네요. 네, 그러니까 매달 뭐 1월 달에서 2월 달이 되면 또 이렇게 확 뛰고 이러는 거는 또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여름철 되면 또 뭐 냉방기기 많이 사용하시겠죠. 근데 이제 당장 또 봄오면 난방 때문에 이제 하셨던 거는 조금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는 아마 이제 좀 갈수록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장기 수선 충당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적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를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걷어야 되는데 공사비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뭐 예정이 돼 있다 미래에. 그러면 이거를 걷을 때 미리 좀 많이 걷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이 항목이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이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네.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한 가지 본인들의 노력을 얘기해 주신다면 정세비 기자는 뭐? 저는 계단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운동도 할 겸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는. 그 네. 엘리베이터 사용은 공동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온오프 그러면- 스위치를 확실히 끄고 네. 켜겠습니다. 네. 송수진 기자는 온오프 스위치를 확실히 끈다. 저는 바보 같은 일을 하고 건강엔 좋으니까요. 건강에는 좋지만 네. 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네. 예.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팩트는 숫자다. 송수진 기자, 정세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마칩니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숫자를 쓸 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경우 뒤에 원이라든가 개와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숫자 뒤에 모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개를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뒤에 개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한글로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와 다릅니다. 오래전 맞춤법 규정에서는 십진법에 따라 띄어쓰게 했던 것을 만 단위로 띄어쓰도록 해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쓰는 것입니다. 10단위로 띄어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쓰게 되니까 의미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여 쓰도록 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3조 5천억 700만이라는 숫자는 3조 띄고 5천억 띄고 700만으로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숫자를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숫자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올 때는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와는 달리 한글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개의 경우는 한글로 쓴 10만과 단위를 나타내는 개 사이를 띄어서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경칩인 오늘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13도, 강릉 12도, 대전과 대구, 광주, 제주 1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주말 동안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나 눈은 오늘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청과 전북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많게는 15cm 이상, 강원 내륙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에는 최고 5cm,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비로 오는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은 먼지 농도가 높아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란 정권을 겨냥해온 쿠르드 무장 병력이 이란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쿠르드 무장단체의 가담으로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으로 차출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과 사드 등입니다. 국내 증시가 폭락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장 직후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은 늘었지만 상대적 빈곤율이 악화했습니다. 또 40대 비만율과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나빠졌고 고용률은 좋아졌지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해장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에 두 남자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고요. 모든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새학기 들어서 등교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꾀병일지 아니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 새학기 등교 거부의 원인과 부모 대처법 정현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알아보겠고요. 또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 전북 부안의 맛과 멋을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치안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장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맡으신다고요? 네, 월요일 날부터 아침 7시 10분부터 9시까지 YTN 라디오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많이 좀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이름이 뉴스 명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속인을 하면 정기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어디가 길지인지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어디가 보니까 무슨 저 당수가 됐다는 뭐 네, 당대표. 아무튼 잘 되시기를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애초에 거부권 행사 자체를 고려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특히 뭐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이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관측이 있었는데 전혀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합의를 본 법안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당초에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사실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자 신문만에도 한 4군데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조선, 중앙, 한국, 세계 이런 4군데서 사설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뭐 좀 정파적으로 조금 이제 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은 조금 입을 다물고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 조금 무리한다라는 기사는 있었지만은 막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보수 쪽에서 좀 세게 얘기한 거 있고 이건 저는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당대표 시절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가 본인이 얘기했던 거를 어쨌든 디테일이 조금 뭐 내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그거를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또 하나는 당을 장악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국민도 봐야 되지만은 당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확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변했네, 초심 잃었네, 막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다. 거부권은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의총도 열고 침묵 시위도 벌였다면서요. 계속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럼 거부권 행사해라. 이건 악법이다. 국민들에게 뭐 선전전도 하고 그런 건데.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뒷북친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의 투쟁 방향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국민 호소용이 아니라 당내 결속,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 위한 투쟁으로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요. 별로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영향이 있다, 뭐 결과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근데 소수 야당이면은 법을 통과시키는 걸 막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여론전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무능해요. 정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능을 넘어서 좀 너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허접해요. 조금 죄송한 말인데 뭐 이제 뒤에 아이템도 잡혀 있지만은 뭐 도보행진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윤어게인 집회인지 뭔지도 알 수 없게 이렇게 집회 신고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장 소장님 준비가 좀 덜 됐던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뭐 장외투쟁, 도보행진. 대통령도 없었고 순방 중이었고 좀 넋이 나간 것 같아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 좀 해주시지. 제 말은 더 안 들어요. 청개구리예요. 제 말 하는 대로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 당직자들도 그렇고 주요한 당직자들도 이게 어디 좀 정신이 딴 데 팔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거를 왜 하지? 막 이런 분위기도 좀 강하더라고요. 효과가 있나? 왜 이거 하자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실무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 이런 것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누군가는 챙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집회 신고도 못하고 솔직히 오늘도 쭉 도보행진 하기로 했었는데 공직선거법 141조도 이제 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거 그럼 도보행진 시위 이거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 이런 거 하면서 항의성 집회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실무적으로 지금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저 집회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피켓도 들지 못하고 뭐 구호도 외치지 못하고 근데 주변에 강성 지지층만 모여서 윤호개인 목소리만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네, 그 손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야구장 같은 데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온리 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죄송한데 그 우리 청취자한테 온리 윤. 와, 난 진짜 이게 꽤 2시간 반에 걸었어요. 멀잖아요. 사실 여의도에서 이제 청와대까지는 꽤 걸어야 되잖아요. 9km. 예. 그러니까 한 2시간을 넘게 걸었는데 한쪽에서는 오른쪽에는 태극기, 왼쪽에서는 성조기가 휘날리면서 뒤에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고 있고 거기는 온리 윤이 지금 펼쳐져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집회 구호도 못 외쳐 뭐도 없어 그 팻말도 없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를 압박하러 간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윤호개인 그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신자가 연유 나오죠. 윤상현 배신자, 뭐 신동욱 배신자, 양양자 배신자.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노선 전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사람들 의원들만 다 압박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80명이 의원이 시작했는데 30명은 중도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못 보겠다 이 꼴은. 너무 무능하다 진짜. 근데 거기에 도보행진에 참여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가다가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싸늘한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잊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직접 대민 접촉, 국민 접촉을 하는 게 상당히 두렵다. 그 정도까지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그런 도보행진이었다. 그러니까 의도한 바도 이루지 못하고 이 집회 정체성조차 뭔지 이게 국민의힘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건지 윤호개인 집회인지 헷갈릴 어제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 있는 지지층 상당수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선거를 다 포기하는 거죠. 절연할 건 절연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인간적으로 윤석열 어게인 외치고 그 따라가서 구호 외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화면이 나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에 유리합니까? 득표력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서 어떤 것을 끊어내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정무적인 판단 이걸 해야지 감정에 이끌러 다닌다면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항상 오를 수 없잖아요. 누구나 뭐 정치인도 오를 수 없고 뭐 저 같은 평론가도 오를 수 없고 지지층도 오를 수 없으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더는 이게 정말로 잘못된 방향이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장동혁 대표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직접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 안타까움은 알겠지만은 저희는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타령만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마음이 아직 안 돌아섰는데 언제 돌아서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몇 번을 져야지 돌아서. 제가 선거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거 치료 지방선거로도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정말 좀 암울하다 개인적으로.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사법 3법에 대해서 계속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 노태우학 중앙선거위원장이 퇴임을 했죠. 그 이후에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항의 비공식적으로 뭐 제청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 청와대랑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인데 우리의 뜻과 취지를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요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몫이다. 재청권은요 이거는 강제로 이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관례들은 대법원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진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꺾어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그게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그러니까 여성분인데 예. 이분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마음에 두고 있고 이분을 하라라는 건데 이번에 남편이 또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기수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기수 파괴다 뭐 이런 건데 이분을 사실은 뭐 청와대가 진짜 고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 붙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의 길을 꺾겠다. 법원의 길을 꺾겠다라고 봐서 이게 지금 아주 이례적인 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노태학 지금 사퇴한 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예를 들면 한 달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법원 내부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더 주목할 거예요. 이거를.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는지. 굉장한 기싸움이 추후에 벌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요. 총청래 대표 그만둬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역겹다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쓰셨더라고요. 탄핵까지도 가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은 탄핵을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가 있을까? 탄핵하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없으니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사퇴해라.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탄핵안이야 발의가 될 거는 같은데 그것이 처리가 될까?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원 공무원 노조도 사퇴하라고 지금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심사가 복잡해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은 조금 무능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뭔가 조율도 하고 뭔가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명 그 후보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뭔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대법원장 정도 되면 그 정도로 하라고 안 친 건데 너무 무능하다라는 걸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너무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법원을 위해서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탄핵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헌재 가더라도 탄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위법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그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직을 멈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그동안의 헌재 일관된 스탠스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간첩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검사도 심지어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파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좀 무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9월에서 10월 달에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조희대 청문회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 찾아가고 막 법원 압박하고 했을 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중도나 보수에서는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조희대를 꺾어야 된다라는 기류. 그러니까 사퇴가 제일 최고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희대를 완전히 꺾어야 된다라는 기류는 확실하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 대법원장 보좌기구죠. 법원행정처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3월 중에 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준비는 하고 있고 의지는 좀 강한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같은데 그러면은 과연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안들은 나와 있지만 예. 본인들도 좀 확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요거까지 밀어붙일까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실은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이거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법원행정처가 행정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대법원장이 자기의 신복을 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판사들을 완전히 인사권으로 쥐락펴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다가 조금 뭐 논란도 있고 그때는 뭐 민주당이 특히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조이대의 힘을 빼놔야 되겠다.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 관련해서 이렇게 있어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역풍이 엄청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이대 사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 같다. 예. 근데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뭐 한 1년여 정도 남아 있고 본인들과 좀 성향이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그때 법원행정처 왜 없었지? 이거 안타깝다. 뭐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이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네.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양당은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 충남 통합법은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각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구 경북이겠죠. 지금 대구 경북의 주요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대구 경북은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경북 지역 한 8개 지역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찬성해가지고 일관된 입장을 가져와 이렇게 좀 버팅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원포인트 좀 뭐 임시국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요거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하는 것도 있고 아니야 지방선거 이번에 보니까 대구시장 우리가 잘하면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법은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처리 안 해주고 당신들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 안 됐어 지역 발전 못 이끌어내 국민의힘 심판해야지라고 대구 경북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적어도 대구시장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국민의힘 경북의 한 명만 당선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완승 거둘 수 있어? 그럼 지방선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얘기대로 그런 민주당에는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안 해주는 대구 경북을 지금 안 해주고 지금 계속 버티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말한 거는 정확하게 8개 경북의 8개 군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거 처리하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만들든지 정확하게 당론으로 만들어 와라. 왜냐하면은 반대하는 지자체를 통합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책임론을 또 할 수가 제기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마창진 지금은 창원시인데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마산이나 진해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 동의할 수는 없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전 충남도 당론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합니다. 뭐냐면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요 하면은 그걸로 민주당이 이제 대전 충남은 선거할 거예요. 20조 원을 우리가 받아오려고 했는데 국힘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받아왔다. 국힘이 문제다라는 걸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국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반대하면 되죠. 지금 어차피 그 도에서 지금 뭐 다 충남도나 지금 대전시나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국힘이 지금 원래 추진했다가 이거를 튼 거거든요. 그래서 국힘의 무능과 이 혼선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혼선이 지금 이거를 자초했다라는 건 보지만은 지금 교착 상태는 또 민주당도 이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대구시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주호영 의원은 이 TK 통합 지연이 이제 계속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김부겸 전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이 되면은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한 것 같고요. 이제 분리 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구시장 정도는 내가 한번 추대 형식으로 하면 나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반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나이도 좀 많이 드셨고 또한 내가 지금 나가서 또 무슨 소모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예. 뭐 김부겸 총리님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뭐 압박도 하고 뭐 가서 읍소도 하고 또 추대 분위기 쫙 만들고 힘 모아주게 하면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있다면 1%라도 좀 있다면 출마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신다고 주변에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직접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신 분들 보면 안 나간다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로 꽃가마를 태워라 나를 우대해라 뭐 이건가 사모님이 그렇게 배우자께서 반대하신대요 선거 나가는 거를. 그래서 뭐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구 경북 통합되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각자의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주호영 의원은 사실은 이 통합을 하려는 것 자체가 지금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보면은 본인이 약간 밀리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등, 3등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경북까지 합치면은 인지도에서는 경북에서는 주호영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그런 욕심 때문에 또 통합을 강하게 하고 있고 네. 추경호 의원은 또 자기가 좀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대구만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역풍을 맞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국힘도 사실 통일이 안 되고 있다. 예. 아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진짜 출마할 마음이 없어. 나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0%야. 그러면은요 공개적으로 저 출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좋은 대구시장 후보 발굴하고 좀 경쟁력 있는 사람 공천을 해라. 그렇게 선언을 하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냥 주위에 흘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설득의 문제일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까지 하셔가지고 뭐 공직 뭐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나가셔가지고 좀 되시면은 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예우에 맞게 자리도 좀 챙겨드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진영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막 뿌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구냐 부산이냐 뭐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구도가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봐도 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고 제가 출마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시민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지금 당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아직 판이 안 깔렸는데 먼저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보궐선거가 나올지 확실치 않잖아요. 지금은.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조국 대표도 원래 3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하다가 4월 초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장도혁 대표가 아예 한동훈 당선 못 되도록 자객 공천하겠다. 그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패를 까는 게 불리합니다. 이거는 상황을 보고 마지막에 자기 패를 까는 게 맞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는데 저는 그 대구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일 대표님하고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부산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 분은 대구 한 분은 부산. 대구 나갈 거다 부산 나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생각하고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가 나와? 오케이 여긴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구는 우리가 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좀 미적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구도 마냥 지역구 나오고 부산도 지역구 나오면 부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제 그 6.3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 받죠? 예. 근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뭐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잖아요.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뭐 시의원들이 난 출마 안 할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천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천을 신청한 곳이 상당수 신청을 못하는 곳.
공천 출마자가 없는 곳 예. 그런 곳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를 지금 양당을 비교로 해보면은 17개 광역지자체장은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가 20명, 네. 국민의힘은 12명,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326명, 국민의힘 175명, 광역의원은 민주당 544명, 국민의힘 208명. 한 2분의 1 수준이네요.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 국민의힘은 절반이에요. 그 정도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매기를 풀어서 뭐 하네 뉴페이스를 하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번에 순천에서 시의원 당선되신 분이 있어요. 2022년에. 네. 그때 이제 뭐 천하람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좀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당선의 덕을 봐서 그분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지역에 상당히 많다 지금. 네. 그런 와중에 저는 이거 좀 눈길을 끌던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복면가왕 방식 오디션으로 실시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냥 오세훈 시장은 그냥 굳은 자로 놓고 다른 출마자들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사람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붙이겠다라는 건데 공천이 상당 부분 늦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면은 경선을 치러야 되니까. 지금 서울시의 구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인물론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오세훈 시장 발목 잡아놓고 공천도 확정 안 해주고 늦게 확정시키면은 오세훈 시장 선거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또 여러 가지 흠과 상처를 또 비판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뉴페이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역 지자체장 단수 공천 없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현역 지자체장들 불출마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역 지자체장들이 자기 직을 가지고 경선에 붙는 거는 불공정하니까 지자체장들 중도 사퇴해서 붙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복면가왕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나요? 전부 오세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저 아직 뭐 쓸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복면가 말이 복면가왕이지 이게 지금 복면을 쓰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자구도가 아니라 1대 오세훈과 1대 구도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다자구도로 할 경우에는 오세훈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만 오세훈한테 지금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몰라 뭐 흥행도 고려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예. 죽어라 지금 오세훈의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이게 의도가 너무 보인다 지금 이게.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략 공천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머리 아프니까 오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오해를 받잖아요. 이번에 전략 공천을 통해서 만약 한다면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만한 소지가 크니까 그냥 당에서 정하는 대로 공관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나 내 사심 없다 이번 공천에서는. 그러니까 나 정치로 공격하지 말아라. 그러한 방어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청, 친명 뭐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맞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전략 공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직접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네. 안 하겠다라는 거고 전략 공천 위원장 황희 의원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건데 당장 예를 들면은 김남준과 송영길의 누구 손을 들어줘도 막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천 계양. 난 손 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천 계양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가고 김남준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 연수 가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준일 반대로 얘기하세요. 반대로. 아니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 지금 김남준이 지금 공천을 계약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금 뭐 뉴 이재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통 지지층하고 또 이 뉴 이재명의 관계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하는데 뉴 이재명 지지자들의 특징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 저같이 이제 보수 쪽 입장에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긍정평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뉴 이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정한 이념과 진영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판에서 내가 뉴 이재명이다라고 한 사람을 세 사람을 봤어요. 한 명이 신인규 변호사, 한 명이 김용남 전 의원, 네. 그리고 한 명이 장성철 소장. 다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분들. 셋이 다 다릅니다. 뉴 이재명은 제가 보기엔 통일성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죠.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하나요? 아유, 뭐 단수공 좀 받을 가능성이 예정? 높다? 네. 아니면 거의 결정됐다? 아니 후보를 혼자 면접을 봤어요. 경남도 다른 그렇다면서요? 후보가 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천은 받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박완수 지사가 현역 지사인데 조혜진 전 의원이 또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경남지사.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요. 여론조사 잘 나왔다 이런 거. 그래서 또 뭐 근데 박완수 지사가 워낙 현역이니까 유리하긴 한데 네. 경남이 이번에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5874님 장 소장님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새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방송 김준일 평론가도 완전 팬입니다 하셨고요. 7133님 오늘 출연자 두 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항상 고맙다고 하시면서 KBS 일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또 내 아이의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오늘은 정영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 학기 시작됐어요. 뭐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 가기 좀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 이런 일들이 좀 그럼요. 빈번하죠. 예. 네. 이렇게 병원에 오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긴 한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3월 때 되면 선생님 애들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바빠지시겠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이 3월 초에 환자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막 달래 가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곤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3월 말, 그러니까 중순부터 말 정도가 되면 서서히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예민해서 그런지 시험 보기 전이나 뭐 그럴 때 보면 이렇게 괜히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게 떼쓰고 아프다 그러는 게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심리 현상인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어릴 때 이 경험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 가기 싫은 일이 생기면 실제로 아팠어요.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머리가 조금 아픈 것 같고 약간 구역질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아마 검사를 해보셨다면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서 혼났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검사도 보통 안 받으러 갔을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상황이나 시점만 지나가고 나면 증상은 씻은 듯이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요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게 꾀병이라고 하면 왠지 없는 증상을 가짜로 꾸며낸다고만 인식되기가 쉬운데 아이는 그때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배와 머리의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 이유가 뇌와 장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의 운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에는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근육이 또 경직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나 이제 뭐 위장관에 그 쪼이는 느낌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뇌와 몸은 굉장히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와 몸의 거리가 더욱 짧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황이 지나가면은 그 증상이 사라지는데 꼭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두 번쯤 그러고 말면 사실 괜찮죠. 그런 경험 뭐 우리도 다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2주 이상
2주 이상 거의 매일 반복이 되는 경우 혹은 결국 학교를 안 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기다릴 일 아니고요. 보통은 아이들이요. 막 못 가겠다고 난리 치는데도 마지못해 지각할 즈음에는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오열을 하고 학교 가기를 공포스러워하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결국 결석을 하거나 지각이 반복되거나 조퇴가 반복이 된다면 이건 절대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직장 스트레스가 있어서 매일 가고 싶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직장에 결근하거나 매일 조퇴하거나 지각한다면 이거 그냥 보고 넘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공간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회사처럼 약간 반강제성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기를 두려워한다면 뇌가 공포에 과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친구는 몸과 뇌의 거리가 더욱더 지나치게 짧은 것은 아닌지 또 실제 학교에서의 뭐 왕따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가 정말 떼쓰면서 울면서 네. 학교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까? 예, 뭐 상식적입니다. 어떤 점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들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가기 싫은 건지 말해줄래?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이 되네. 이렇게 말씀은 하실 근데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요즘 엄마들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언제부터 발생을 하냐면 이런 질문에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는 친절함을 다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 몰라 그냥 배 아파 그냥 가기 싫어 학교 싫어 선생님도 싫고 친구들도 다 싫어 뭐 이렇게 명확한 이유 없이 투정 부리듯 결국은 학교 못 가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원성은 결국 그냥 높아져요. 그냥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가라는 말이 되게 나쁜 반응일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반응은 아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 신체적 통증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면 그 순간의 감정에 몰입되지 않게끔 전환을 시키는 것도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상황만 지나면 통증은 잦아지거든요. 그리고 아프다고 안 가게 되는 게 습관화가 되면 이 인과관계가 아이들이 자리 잡아서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아예 차단시켜주는 것도 그닥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보낼 땐 보내더라도요. 너가 아프다고 한 것이 엄마가 걱정이 많이 돼.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은 병원 가서 한번 확인을 쫙 다 해보도록 하자. 이런 확인의 과정은 신체적으로도요. 실제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심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아이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늘은 엄마가 바로 데리러 갈게. 이런 말도 아이에게 조금의 안심은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 여부보다는 톤 앤 매너, 분위기입니다. 야 일단 다녀와 이것보다 일단 다녀와 이렇게 완전히 같은 내용인데 아이에게는 다르게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후자의 톤앤 매너로 아이를 달래주시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고학년 친구들보다는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 이제 새로 시작한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날 텐데 2309님이 계약 증후군 겪고 있습니다. 격하게 공감해요 하셨고요. 0197님은 5살 아이 유치원 입학했는데 벌써 사흘째 울면서 등원하네요. 엄마 바지랑이 붙잡고 정문 앞에서 20분은 거의 통곡을 하다가 억지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 가서 상담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물으셨거든요. 네,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도 되고요. 굉장히 어리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래주십시오. 네, 이렇게 처음 뭐 등교할 때 거부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네, 이 저학년, 고학년, 뭐 청소년이 서로 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학년이나 특히 1학년은 분리불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분리불안 갑자기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절 때도 등교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라는 곳은 정말 학생이 되었다는 압박감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도드라지게 가시화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부터는 원인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반에 아는 친구 없을까 봐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애랑 같은 반이 됐을까 봐 아니면
새롭게 친구들을 못 사귀면 어떻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고학년 이후부터 청소년 시기에는 우울감 때문에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도요. 게임 같은 건데 그 밤낮이 바뀌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학교 못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자기 사실 몰래 밤새 게임했으면서 못 일어나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요. 아이들이 표현하기로는 몸이 안 좋다, 어디가 아파서 못 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래도 변명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밤새면 컨디션이 좋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요인이 등교 거부의 원인이 된다고 한들 또래 문제이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이던 우울증이던 학교를 안 간다는 건 무조건 원인을 탐색하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요즘 또 그 엄마 아빠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게 이게 은근한 따돌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많은 게 이제 은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학교 폭력이 이제 도드라지지 않은 그게 처벌이 많지 않은 때는 은따보다는 직접적 학교 폭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은따가 이제 많아지게 됐죠. 근데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라서 부모가 이걸 눈치채기에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대놓고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으로 느껴요. 근데 은따가 왜 이렇게 괴롭냐면 이 소속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소아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소속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기보다 우리보다 어떤 시간보다도 더 큰 고통을 은따를 당하면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쉬는 시간에는 뭐해? 급식실에는 누구랑 같이 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다면 아이의 생활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질문에 애들이 그냥 몰라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네. 그렇게 계속 일관을 하면서 유독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핸드폰을 막 채팅하고 나서 표정이 어두워지고 네. 친구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교우관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힘들어할 때는 하루 정도 쉬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가라 해서 보내는 게 낫습니까? 이게 상황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만약 명백한 학폭 같은 게 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을 공포스러워한다면 안 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특별한 사건 없이 등교를 거부한다면 하물며 1교시까지라도 최대한 가도록 독려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학교를 안 가는 것으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심리가 생겨서 이제 습관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학폭과 같은 명백한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학교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가급적 의미 있는 시간들과 학습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날은 나 늦잠 자게 컨디션 안 좋으니까 늦잠 자라 아니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뭐 게임하거나 웹툰 봐라 아니면 그림 그리고 놀아라 이러면 학교를 안 가는 것은 너무나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그 시간은 감정을 좀 정리하고 상황 파악하고 신체의 문제 확인하고 대책 마련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건전한 흐름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니 이게 답답할 때는 또 마음에도 없는 말 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럼 학교 그만둬. 네. 이런 말은 아이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게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특히 저학년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불안이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삶의 패턴에 큰 변화가 아니면 자기가 일반적이랑 다른 삶의 패턴으로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상식이 있는 가운데 학교도 그만둬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 불안이 막 폭발하면서 학교를 가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짜증만 내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럴 거면 학교 그만둬는 그저 감정적인 표현일 때가 많아서 진심과는 거리가 멀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덜컥 하셨다가 그래 그만둘게 이러면 정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진심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냥 잠시 쉬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할 경우에도요. 예. 도대체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시간을 꾸릴 것인지에 대해 먼저
부모님께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시킬 거고 이런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이에 대해 아이와 생각을 나눠가면서 조율을 해보신 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럴 거면 학교를 잠시 한번 우리가 쉬어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등교하길 거부하는 거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네,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새학기 시작되고 1, 2주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보통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2주가 넘어가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안 가겠다고 뭐 자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목을 막 스스로 조르고 막 분노의 강도가 지나치다거나 하면 이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왜 그런 거부가 일어났는지 면밀한 탐색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회사 문제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이 회사를 가기 싫어하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잠 안 자고 밤새 그냥 게임만 좀 하다가 회사 가면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등교 문제도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해요? 약물 치료하죠. 이제 보호자들은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까지라고 아니고요. 정신과 약물 치료는 이제 먹는다고 그만큼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만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은요.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자주 속이 쓰린 사람한테 식이요법을 권할 수도 있지만 제산제 권할 수도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냥 속이 쓰린 게 아니라 궤양이 있다. 이러면은 제산제는 반드시 필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과 영역에서도 심각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영역에서도 비약물적 개입은 필수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궤양약을 먹으면서 매일 마라탕 먹으면 낫지 않을 것처럼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불안을 처리하는 대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약물적 개입은 반드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고민하고 계신 전국의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네, 근데 부모 마음과 아이 마음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은 정말이지 타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은 또 아이에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한 번은 끊어주고 문제를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이가 반복해서 학교를 안 가고 싶다 이러면 아침이 뜨는 게 부모부터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 깨우고 일으켜서 이제 학교 가자고 얘기하기 전부터 네. 부모 마음부터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심호흡을 통해서 가라앉힌 후 아이를 최대한 차분한 톤앤 매너로 대하는 과정이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도저히 쉽지가 않다 이러면 부모님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4934님께서 아이가 고3이라고 하시면서 고1 때부터 아파서 조퇴결석이 잦아서 내시경 검사도 몇 번씩 하고 달래도 봤다는데 오늘도 수업 조회 끝나고 또 조퇴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 할 텐데 그럼요. 앞으로 큰 문제 아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오늘 주말 사용 설명서에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기에 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한겨울에 그 방 안에 있을 때 좀 추운 날 네. 이불을 꼭 싸매게 되잖아요. 네. 예, 거의 목 끝까지 막 이렇게 해서 싸매게 되는데 네. 한겨울을 지난 숲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주 큰 낙엽들이 쫙 깔려 있어서 예. 그 사이에 이제 꽃들이 나 이제 봄 됐으니까 나와야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낙엽을 싹 들쳤을 때 딱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희귀한 그런 꽃들을 만나러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건데요. 네. 변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전북 부안에 있는 곳인데 변산 바란꽃과 복수초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곳곳에 핀 그 꽃 소식 전해 오셨고 어디에 매화가 폈다, 어디에는 뭐 산수유가 폈다. 네. 그러면 부안에 가서 볼 수 있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변산 바람꽃 그리고 근데 이름이 복수초. 예쁘네요. 변산 바람꽃. 요 바람꽃이 이 변산에서 처음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군요. 맞습니다. 요게 2월 중순에서 한 3월 초 사이에 그때 피거든요. 일찍 피네요. 맞습니다. 그 야생화라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듯 없을 듯한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하얗고 이 손톱만한 꽃이 이 낙엽 사이에서 고개를 쫙 내미는데 이 모습이 아주 곱고 아주 청순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별명이 아주 예쁜데요. 변산아시. 네. 예, 그래서 변산아시라고도 부르는 변산 바람꽃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찾을 수 있는 꽃이라 그래서 네.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부안 이 어딜 변산-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북 부안에 가시면 내변산 상서면 청림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나들목에서 나와서 한 10분 정도 달리면요. 이 조용한 산골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마을 뒤에 이렇게 쭉 쇳불 바위봉이라고 솟아 있습니다. 네. 요걸 지나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보리밭이 나오는데 그 보리밭 끝쪽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변산바람꽃의 자생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찾아야 이제 숨바꼭질하듯이 잘 찾아서 가야 볼 수 있는 거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낙엽을 좀 이렇게 뒤집으면서 계속 봐야지 이 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죠?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색깔이 또 하얗다 보니까 눈 색깔이랑도 약간 좀 비슷해서 뒤집었을 때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10cm 되는 하얀 꽃을 봤다 하면은 변산바람꽃을 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변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 꽃 변산 바람꽃 보면서 좀 기분 좋게 가볍게 걸어볼 만한 코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아까 제가 이 마을이 청림마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림마을에서 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내변산 탐방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곳에서 한 2.3km 정도 걸으면 평탄하게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는데 네. 그 끝에는 직소 폭포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좀 지나서 5분 정도 걸었을 때가 이 변산 바람꽃 다리가 또 나오는데 이 다리 건너편에 이 변산 바람꽃을 심어 놓은 자생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3월 한 달간 그 약정서만 받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오픈을 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산 바람꽃도 원 없이 보시고 그 직소폭포 쪽으로도 쭉 한번 걸어보시면 충분한 그런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직소폭포 저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떤 폭포입니까? 전망대 쪽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딱 오르면 이 관음봉을 비롯해서 내변산 안봉이 좀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그 끝에 바로 직소폭포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물줄기가 막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지금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3월 정도까지 얼음이 좀 얼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폭포를 보시면 봄맞이도 그리고 또 겨울을 보내는 것도 아주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변산 바람꽃에 이어서 아까 복수초 얘기해 주셨는데 복수초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복수초가 좀 재밌는 게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이랑 좀 180도 다르죠. 그러니까 한자를 뿌리로 하면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네. 내소사 뒤쪽에 청년암 오르는 길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소사 일주문을 쫙 지나가면 600m 정도의 그 전나무 숲길이 쫙 펼쳐지거든요. 전나무 향을 아주 그윽하게 맡으면서 대웅보전 쪽을 지나서 청년암 쪽으로 한 25분 오르면요. 대숲 너머의 암봉과 또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네. 그 뒤로 바로 노란 복수초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 속에서 봄꽃 즐겼으니까 또 바다로 한번 나가봐야죠. 부안은 바다도 접하고 있잖아요. 네. 백사청송이라고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 가 쫙 펼쳐져 있는 변산해수욕장이 바로 부안에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이 여기 있군요. 네. 이 193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으로 나무숲이 아주 많이 쫙 펼쳐져 있고 또 그 백사장도 아주 하얀 모래로 평탄하게 돼 있어서 이곳에 가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부안하면 또 채석강이잖아요. 채석강 아주 좋죠. 강이 아닙니다 여기. 채석강은 이렇게
갑자기 책장을 펼쳐진 듯이 네.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장을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아주 신비롭고 또 놀랍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 해질 때 가면 더 좋다면서요? 여기가 아무래도 서쪽이다 보니까 해가 질 무렵에 가시면 그 아주 기암괴석 같이 생긴 그 모습들이 네. 붉은색 노을이 지면서 아주 더 아름답게 보이죠. 끝으로 부안에서는 뭘 먹을까요? 여기는 꽃게장이랑 바지락 칼국수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변산 앞바다에서 바로 채취한 그런 꽃게와 또 그리고 바지락을 가지고서 매콤한 양념의 꽃게장도 만들고 또 구수하게 끓여낸 칼칼한 그 국물이 있는 바지락 칼국수까지 드시면 아주 기분 좋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배에서 절로 꼬로록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오늘 전라북도 부안 여행해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경칩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내일 뵙죠.